2부 세션은 신속 실용화 전략이라는 타이틀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2부 세션은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박종국 박사님과 조일성 박사님께서 맡아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두 분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2부 진행을 맡은 한국원자력위원회 박종국입니다. 2부는 이제 신속 실용화 전략이라는 부제로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겠고요. 먼저 첫 번째 연자로는 이재성 교수님께서 의료기기 사업화 사례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재성 교수님께서는 의용생체공학으로 서울대학교에서 박사를 받으시고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회계학 교실 교수, 그리고 주식회사 브라이토닉스 이미징 대표이사, 그리고 바이오메디컬 인지니어링 레터스의 에디터인 치부를 하고 계십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회계학과 이재성입니다. 오늘 의료기기 사업화에 대해서 말씀을 달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아직 의료기기를 아주 많이 사업화한 건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오늘 제주도에서 이렇게 좋은 날씨에 학회하는데 무거운 말씀 드리는 것보다 이제 가볍게 저희가 어떻게 이 브라이토닉스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제품들을 갖다가 상용화했는지 그 과정을 그냥 가볍게 좀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인포멀한 슬라이드를 지금 갖고 왔고요. 그래서 제목은 From Idea to Commercialization이라는 제목으로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대표이사 맡고 있는 이제 회사는 이제 브라이토닉스 이미징이라는 회사인데요. 저희 회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 대표적인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이제 회사 어디 있는지 이제 이런 거 물어봅니다. 저희는 이제 지금 서울 성수동에서 이제 회사를 하고 있고, 성수동의 성수역 근처에 아주 이런 지식산업센터 제일 꼭대기층에서 지금 이제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와보신 분들도 계신데요.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일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작은 이제 프리클리니컬 펫 MRI 동시 펫 MRI 시스템을 개발하는 걸 이제 시작을 했었고, 그다음에 현재는 이제 클리니컬용 브레인 데디케이티드 펫 시스템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또 관련해서 이제 관련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를 또 병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이제 펫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미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가지고 국내 병원들에 많이 지금 현재 공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펫이 뭔지는 제가 굳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2016년도에 이제 창업을 했는데요. 2016년도에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2016년도에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됐죠. 대통령 탄핵이 됐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리고 당시에 또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이세돌하고 알파고가 바둑을 둬갖고 이세돌이 완전히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들 때문에 당시에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AI에 대한 굉장히 이렇게 관심들이 이제 많이 높아졌고, 그래서 특히 이제 AI 기반의 기업들이 이제 많이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거에 대한 마중물로 이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청을 갖다 중소벤처기업으로 격상시키고 중소기업들을 이제 많이 지원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진행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돌이켜 보니까 당시 2016년도 이때가 이제 어떤 때였냐면은 자본의 이동이 어떤 은행에서 주식이나 투자 쪽으로 많이 이동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금리가 굉장히 올라갔었어요. 그래갖고 2008년 이때 이제 금리가 가장 이제 맥스를 쳤다가 피크를 쳤다가 그 후에 이제 계속 은행 금리가 떨어지니까 돈들이 이제 은행에서부터 이제 주식 시장으로 많이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워낙에 이제 벤처 캐피탈들이 돈이 많으니까 주변에 있는 기술을 가진 분들을 갖다가 많이 꼬드김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꼬드김을 당한 경우 중에 이제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2016년도에 제가 스탠포드에서 1년 반 동안 또 연수를 했었는데, 당시 이제 스탠포드를 가보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학교에서 이제 창업을 하셨더라고요. 창업을 하셨고 아주 유명한 분들도 이제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제가 아주 가까이 이제 지내던 분이 있었는데, 크리스 콘탁이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여기 회계학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제노젠이라는 회사를 옵티컬 이미징하는 회사를 창업을 하셔가지고
그 퍼킨헬머에까지 이제 그 회사가 이제 인수가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겪었고, 굉장히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그 몰레큘러 이미징 분야에서는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 된 이제 그런 분야입니다. 근데 이제 크리스 콘탁 교수님이 이제 저를 그 이렇게 만날 때마다 저한테도 창업을 하라고 이렇게 많이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기술 갖고 있는데 왜 창업을 안 하냐. 그 굉장히 이제 그런 걸 좀 이상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말씀들을 이제 많이 들었고, 또 하나 이제 계기는 뭐였냐면은 제가 이제 스탠포드에서 이제 크레이그 레빈이라고 하는 교수님 그 연구실에서 이제 연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박사를 받으면은 대부분 이제 학교나 연구소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는데, 아주 뭐 논문도 많이 쓰고 훌륭한 학생들이 보니까 주로 구글이나 애플 같은 이제 회사들로, 그 주변에 이제 그런 회사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가고, 또 그거보다 더 뛰어난 학생들은 창업을 하더라고요. 창업을 하고 또는 이제 막 그 창업하는 회사들로 많이 가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그래갖고 그 저희 연구실에서 그 학생들이 많이 가는 회사가 이 리플렉시온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리플렉시온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그 펫 원리를 이용을 해갖고 방사선 치료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였는데, 당시에는 아주 굉장히 작은 회사였었어요. 그런데 좋은 학생들이 이제 이 회사로 많이 가고 이래갖고 도대체 여기 뭐 하는 데인가 이제 했는데, 회사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뭐 몇 년 전에 이제 그 시리즈 D로 140밀리언을 투자를 받아가지고 지금은 아주 그 메이저 그 방사선 치료기기 회사로 될 가능성이 그 굉장히 높아 보이는 이제 이런 회사로 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창업에 대한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저희가 이제 인더스트리하고 그 이런 어떤 인터랙션을 이제 많이 하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는, 저희가 2010년대 그 초반에 그 실리콘 포토 멀티플라이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어떤 포토 센서를 이용한 그 펫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개발을 하게 되고, 그 이제 이런 논문들이 이제 퍼블리시가 이제 많이 되면서 저희 연구에 대해서 이제 인더스트리에서 이제 많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실리콘 PM 펫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이제 펫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잘 아시는 건데, 뭐 기존에 이제 포토 멀티플라이어 기반의 이제 펫이 이제 어떤 아날로그 시스템이었으면은 그 아날로그 시스템을 이렇게 디지털 시스템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 핵심적인 이제 그런 기술이 되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그 실리콘 PM을 이용한 어떤 그 최초의 그 펫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그걸 이용한 어떤 펫 MRI 시스템 이런 걸 세계 최초로 만들게 돼가지고 많은 관심들을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광장하면은 저희 우리 펫 인스트루멘테이션 필드에서는 약간 이 챗 GPT와 같은 이제 그런 아주 이노버티브한 그런 과정을 좀 많이 하면 이제 그런 그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많은 관심을 받게 됐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미국에 이제 바이오스캔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지멘스 다음으로 이제 그 프리클리니컬 그 펫 마켓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 2위를 하던 이제 그런 회사였어요. 그래갖고 이 바이오스캔하고 필립스 포토닉스가 이제 저희하고 같이 그 펫 MRI 개발을 이제 하자고 제안을 와가지고 같이 이제 그 디벨롭먼트를 시작을 했는데, 그 저희가 이제 과제를 하다가 그 바이오스캔이 그 트라이폴이라고 하는 회사에다가 이제 머지가 돼요. 머지가 되면서 저희 과제가 조금 이제 좀 약간 좀 공중에 붕 뜨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조금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또 그 이스라엘에 있는 이제 에스펙트 이미징이라는 회사가 저희 또 찾아와가지고 그 펫 MRI를 같이 이제 커머셜라이제이션을 하자라는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이제 MRI를 만드는 회사인데 돈이 아주 많은 회사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에스펙트 이미징의 실제 주인은 누구냐면은 그 스튜어트 레스닉이라고 그 미국에 있는 이제 빌리어네어입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이제 코스트코 가면은 이런 거 폼이라든지 피지 생수라든지 할로스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많이 보시죠. 이 사람이 다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갖고 미국의 100대 부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제 여러 회사들 중에 이제 하나 에스펙트 이미징인데, 그래서 돈이 아주 많은 회사입니다. 그래갖고 저희한테도 그 많은 돈을 줬고요. 그래갖고 저희한테 에스펙트 이미징이 처음에 그 펫 인설트 동시 펫 MR을 할 수 있는 펫 인설트 3대를 갖다가 선주문을 해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걸 가지고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그 에스펙트 이미징에 그 이제 우리 라포포트하고 부사장이 이제 지우 아비니하고 이제 한국에 와갖고 저희랑 계약을 했고, 특히 이제 이 부사장이 한국에 머물면서 저희가 그 회사 초기에 이제 셋업하고 인증받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그 많이 이제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브라이토닉스 이미징을 만들었고요. 그 2016년도 그 이 WMIC 학회였는데, 당시에 이제 에스펙트가
그 월드 몰레큘러 이미징 컨퍼런스에서 이제 가장 큰 부스를 하는 이제 그런 학교였었는데 저희가 같이 나가갖고 저희 그 팻 인설트, 팻 MR을 같이 할 수 있는 팻 인설트 이제 같이 전시도 하고 이렇게 이제 미디어 인터뷰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 요게 이제 그 저희가 그 에스펙트 이스라엘의 이제 에스펙트 이미징하고 이제 같이 그 만든 시스템인데요. 그 에스펙트의 이제 MRI 안에 저희 그 브라이토닉스에서 만든 신팻이라고 하는 팻 인설트를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팻하고 MRI를 갖다 동시에 이제 찍을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갖고 그 세계 최초의 그 사이밀테니어스 팻 MR 이미징이 가능한 그 프리클리니컬 이제 이미징 시스템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이 제품을 이제 개발하고 나서 2018년도에 저희가 첫 번째 장비를 갖다가 미국 NIH에다 공급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뭐 아주 에스펙트 이미징하고 같이 했으니까 이제 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래가지고 그 저희가 이제 NIH 공급하고 그 이후에도 이제 UC 데이비스, 그 유니버시티 애리조나, 한국 원자력과학원, 서울대학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기관들에 저희 이제 장비들을 계속 그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팻 MR을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저희가 이제 조금 느낀 거는 뭐냐면 역시 팻 MR보다는 그래도 컨벤셔널하게 많이 쓰고 있는 팻CT 시장이 훨씬 크구나 하는 거를 또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새로운 기술이니까 시장이 이제 굉장히 빨리 커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MRI가 이제 워낙에 좀 어려운 장비이기 때문에 그런지 이 바이올로지 쪽에서 어댑테이션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갖고 더 기존에 이제 시장이 큰 그 팻CT 시장 쪽으로 저희가 이제 트랜지션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팻 사용하신 분들이 브라이토닉스 팻CT가 나오면 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거 인커리지 돼가지고 지금 애니멀 팻CT를 그 디벨롭먼트를 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이런 프리클리니컬 장비를 그 커머셜라이제이션을 했고 지금 현재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클리니컬 장비를 지금 또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건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래갖고 혹시 이거 답이 뭔지 아시겠어요? 도둑이나 강도보다 더 무서운 가정 파괴범은 뭐냐면 치매입니다. 치매. 그래서 주변에 그 치매 환자들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보시면은 정말 힘든 그런 질환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동북아 3국이 아주 에이징이 이제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치매 환자들이 그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의 40%가 이제 고령 인구가 되고 치매 환자 수가 270만 명이 되고 사회 경제적 비용이 43조가 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런 그 특히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를 갖다가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들이 지금 이제 하나둘씩 그 FDA 이제 허가도 받고 임상에 쓰이기 위해서 이제 준비가 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아밀로이드를 갖다가 브레인에서 이제 씻어주는 약의 그 에듀헬름이 2021년도에 그 FDA에서 이제 승인을 받았었고, 근데 상업적으로는 이렇게 성공을 하지 못했었는데 역시 이제 그 같은 회사에서 이제 레켄비라는 조금 더 이제 성능이 좀 더 좋고 그다음 부작용이 이제 조금 더 적은 약이 나와가지고 그 지금 클리닉 그 이제 임상 분야에서는 에듀헬름보다는 더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실제 약이 이제 허가가 되면은 실제 이제 임상에서도 쓰일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다고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내년 한 6월 정도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또 잘 알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이런 알츠하이머 치매를 갖다가 가장 정확하게 이제 진단할 수 있는 게 이제 팻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정상이 나고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서 이렇게 아밀로이드 팻 찍어 보면은 뭐 누가 보더라도 확연히 그 알츠하이머 치매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고 알츠하이머 치매를 뭐 다른 종류의 치매들하고 쉽게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타우 팻을 찍게 되면은 치매가 얼마만큼 진행이 됐는지 이런 그 프로그레스도 우리가 이제 쉽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가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면은 이런 팻 검사가 특히 이제 브레인 팻 검사가 많이 증가될 거라는 것은 굉장히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서울대학교에서 연구실에서 또 이제 많이 했던 일이 이런 그 브레인 데디케이티드 이제 팻을 그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브레인을 찍으려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하이 레졸루션의 그 브레인에만 이제 특화된 그런 시스템인데 보시면은 이제 왼쪽은 그 저희가 이제 연구실에서 개발했던 그 프로토타입 팻 시스템을 가지고 팬텀 영상을 찍은 거고 오른쪽은 우리가 지금 보통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홀바디 팻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영상을 찍은 건데
보시면 이렇게 확연히 레졸루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주 하이 레졸루션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런 이제 브레인 팬텀 영상을 찍어도 마찬가지로 홀바디 패시티 시스템에 비해서 그 굉장히 좋은 그 스페셜 레졸루션이나 그 콘트라스트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사실들을 가지고 그 정부를 많이 설득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좀 큰 펀드를 받을 수 있으면은 이런 그 브레인을 잘 찍을 수 있는 이제 이런 시스템 만들어 가지고 브레인 펫이 이제 앞으로 많이 증가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산업화가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많이 그 어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저희가 2020년도에 그 범부처 전주기 그 의료기기 과제로 약 140억 정도 규모의 그 과제를 갖다가 저희가 수주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서 브레인 이미지를 이제 찍을 수가 있고요. 앉아서도 찍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누워서도 찍을 수가 있고, 같은 장비인데요. 같은 장비 이렇게 트랜스포머블 해가지고 누워서도 찍을 수가 있고, 장비를 이렇게 디텍터를 이렇게 베드 밑으로 옮기면은 브레스트 영상도 할 수가 있고, 다른 페리페럴 오간도 찍을 수 있는 이런 그 멀티 펑셔널 시스템을 갖다가 현재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그 개발 중인 거의 이제 개발이 지금 끝났는데요. 개발 중인 이제 시스템 지금 이렇게 사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저희가 지금 현재 첫 번째 프로토타입을 서울대병원에 설치를 해가지고 유저빌리티 테스트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임상 시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스페시피케이션 측면에서 저희가 아주 그 가장 하이엔드의 그 시스템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스페셜 레졸루션 보통 한 2mm 이하의 스페셜 레졸루션 낼 수가 있고, 뎁스 오브 인텍션이라든지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든지 지금 아주 모던 그 펫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그런 그 하이 퍼포먼스를 내려고 지금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아주 이니셜 데이터인데요. 저희가 이제 팬텀 영상을 갖다 브레인 팬텀 영상을 그 브레인 그 제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이제 찍어본 거고, 저희가 이제 생공년의 장비를 가져가 갖고 이렇게 이제 멍키 영상도 이제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의료기기 인증을 받으면은 그 휴먼 영상도 저희가 이제 곧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해외 전시를 또 이제 그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선제적으로 지금 홍보를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그 작년에 그 유럽 폐기학회 한 6,000명 정도 오는 큰 학회인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전시를 했었고, 그 전시 3일 동안 전시를 했는데 저희 부스에 한 1,000분 정도 오셨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관심들을 이제 많이 보이셨고, 많은 분들이 작년에 그 유럽 폐기학회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은 장비다라고들 말씀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아주 그 인커리지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인데 요거 보여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누워서 브레인을 찍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캐너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그 베드 밑으로 보내면은 이렇게 이제 그 브레스트 이미징도 할 수가 있고, 의자가 이렇게 돌아가갖고 다른 페리페럴 오간들 손이나 발 같은 데도 찍을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앉아 정상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검진 같은 거 할 때는 이렇게 이제 앉아서도 이미징을 찍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시를 해놨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와갖고 이렇게 한번 앉아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자처럼 이렇게 써보고 싶어 하시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체험하는 이런 것도 이제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주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예, 이재성 교수님께서 의료기기 사업화 사례를 갖다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차례로 넘어가서 이제 한국원자력위원회 김정영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의과학기술의 신속 실용화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원자력위원회 김정영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김정영 박사님께서는 한국의과대학교에서 방사화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하순 전남대학교 병원연구원 한국원자력위원 나라이용부 책임연구원 현재 재직 중이십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원자력위원 전략기획실실장, 대한방사선의약품학회 학술지 편집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원자력 김재입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좀 특별하게 분야별로 좀 전문가이면서 또 하나의 그 실용화 실적을 좀 가지고 계신 그 연구원분들을 좀 모시고 좀 얘기를 듣고자 하는 거는 저희가 의학원이 좀 사업 계획을 좀 함에 있어서 또 도움이 되고 또 그런 아이들이 모아서 좀 그런 담을 수 있는 어떤 과제를 만들까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브라이트 토닉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지난 5년에 비해서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가셨네요. 그래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저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지금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핵의학 분야를 오늘 특별하게 집은 거는 어떤 우리가 분야에 대해서 한정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핵의학 분야에서 그래도 독창적으로 두 기업이 굉장히 선진적으로 나왔고 저랑 같이 되게 처음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박사 1년차부터 같이 하셨던 분들인데 지금 오니까는 다들 이렇게 좋은 회사에서 아주 CEO로서 역할을 하고 계셔서 너무 개인적으로 연구자로서 자랑스럽기도 하고 이런 사례들이 좀 다른 쪽 분야에도 좀 벤치마킹 돼서 좀 실용화를 앞당기는 좀 사례로서 도움이 될까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금 설명드릴 거는 저희 의학원에서 기획 이러한 취지로 그러니까 어떤 대학이나 스타트업에서 갖고 있는 기술들이 실용화에 전수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모아서 한번 지원도 하고 저희 의학원의 어떤 인프라를 토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과제를 만들어 볼까라고 구상을 했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아까 저희 기술들이 어떤 특정한 방사선 꼭 기술에서 방사선 사용하는 거 아니고 또 특정한 기술 하나로 암을 치료하거나 어떤 아까 치매 같이 복잡한 어떤 그 질환의 세계관을 이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건 다 휴전이고 그런 것들의 기술에 대해서는 항상 열린 자세로 서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 이미징 개술 개발이나 또 펫MRI 하셨던 사례를 보면 그런 어떤 열려 있는 자세가 아니고서 연구자의 자세가 아니고 그다음에 기술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가지고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의학원에서도 그런 고민 아래서 많이 가고 있는데 정부 출연 기관이라는 것이 그 어떤 정부가 들었으냐에 따라 예산에 따라 바람에 날리듯이 한 번씩 확 날아가고 또 연구소에 갑자기 연구가 탁 끊기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은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의학원은 같이 더불어 살고 있는 원자력 병원이 계속 이게 매년 적자가 나오면서 같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리고 또 환자분들도 같이 요즘 들어가지고 계속 원자력 병원에 원자로가 있냐고 자꾸 질문하시는데 원자로가 전혀 없고 저희는 원자력이라는 근본적 기술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환자의 가장 선도적으로 여태 동안 질환의 진단이나 치료에 좀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시는 것처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저희가 이러한 기술과 노하우를 갖고 국산 로봇 수술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이제 이 기업 역시도 그 시작은 대학에서 작은 과제로 시작을 했고 결국 창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뭔가 이렇게 임상에 쓰고 싶었는데 개발한 그 병원조차도 이 기계를 다시 안 쓰셨어요. 왜냐하면 다빈치라는 아주 시장의 거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거의 99%죠. 그래가지고 이 기계를 떠들고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저희 의학원에서 테스트를 해서 지난주까지 하면 한 150 증례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수술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고 거꾸로 저희 의학원에 나온 실증 사례 갖고 또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이 의학원이 가질 수 있는 좀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빅5 병원에 좀 가기에는 그 좀 어려운 기술들이 있고 그분들하고 대화하기에는 좀 이 아이디어 자체가 너무나 모험적이고 그 다음에 또 당장의 어떤 사업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면 쉽게 꺼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의학원처럼 좀 만만해 보이죠. 이렇게 오면은 쉽게 얘기하고 저희 항상 이렇게 MD분들도 열려있는 자세가 있기 때문에 오셔서 그냥 만만하게 얘기하면서 서로 아이디어 꾸미고 같이 연구자들과 같이 더불어서 가다 보면 좋은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사례들이 좀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 이런 걸 한번 과제를 한번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특히 아까처럼 이제 핵의학을 중심으로 한 분야가 대표적으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분야까지도 한번 해보자라는 게 생각이고 우리 과기정통부의 담당 주무과에서도 꼭 방사선이 아닌 것도 된다. 이제는 도와주겠다라고 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례 우리 사업단이 있는 여러 장비들 아까 소개했던 장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도 아주 병원은 작지만 오늘 경북대병원에서도 영상의학 과정에 오셨는데 굉장히 큰 병원에 비해서는 저희 굉장히 규모 작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병원에서 많은 것들의 MD-PH 연구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끌어낸다면 임상의 경험들, 그다음에 현장의 연구자들의 아이디어들, 그다음 대학 교수님들의 또
뛰어난 창업 그 아이템들을 다 모아가지고 저희가 지원도 하고 저희가 같이 피드백하면서 저희가 꼭 그 소유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의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해서 키울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보자 해서 제안을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떨어졌습니다. 24년 예전에 떨어졌고요. 지금 왜 떨어졌냐면 일단은 저희가 그 정읍연구소랑 경쟁이 붙었는데 방사선 원자력 연구원 정읍분소랑 경쟁이 붙었는데 그쪽 기획이 좀 더 좋았습니다. 제가 인정하는데 저희 쪽이 좀 위진했던 거는 너무 급작스럽게 좀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디어는 좀 괜찮았었는데 구현하는 방법 자체가 현재 너무 작은 저희 의학원의 연구진하고 MD분들하고 하다 보니까 범위가 좀 작았습니다. 저희가 모델로 한 건 아까도 그 여러 차례 좀 퓨처캠이나 아니면 브라이트오닉스에서 설명했듯이 저희도 유럽에 있는 모델들 많이 미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한 400베드 이내의 작은 병원들이 국립병원들이 어떻게 그 작은 스타트업의 의료 기술들하고 머지해가지고 그렇게 훌륭한 세계적인 아이템들 만들어내를 좀 벤치마킹해서 그런 사례들을 좀 모아가지고 저희도 그 모델링을 했고요. 그래서 임상 연구에 대한 어떤 그 현재도 보건복지부 산하의 연구형 병원들이 워낙 잘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건들다기보다는 진짜 벤치 투 베드 할 때의 공백 연구에 포커스를 두고 그 다음에 진짜로 모험적인 것에 투자한다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렇게 기획한 배경에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아시겠지만은 꾸준히 원자력 분야에서는 방사선 기술 쪽으로 투자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작년을 종료를 해가지고 이제 투자가 다 끊겼고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가냐면은 각 그 출연 연구소들이 아이템을 산학형하고 모아서 제안을 하면 그걸 갖고 소형 그 연구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트렌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도 그렇게 이제 기획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 방향 자체는 이제 어쨌든 시장에서 이제 이 기술이 가서 시장까지 가는 데 있어서 좀 빨라기도 해야 되지만 거기에 가서 또 FDA나 아니면 아까 지금 의료 인증받은 동안에 또 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최소화시키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난제 같은 좀 그 아직까지는 시장이 없는 의료 시장이 좀 약한 부분들을 지원해서 그 부분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부분들을 좀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이 잘 되잖아요. 이렇게 여기서는. 근데 왜 그 과기정통부 거기 가면 사무관으로 대화가 안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다 아니라고 다 하셔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좀 저도 많이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많은 의견을 좀 청취해야 되는 아직 성숙되지 못한 과제 기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고민 중인 게 이 과제를 탁 내면 제일 먼저 공격당하는 포인트가 보건복지부의 연구중심 병원 뭐가 다르냐. 그럼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건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아예 사이즈로 얘기합니다. 저희는 스타트업이나 벤처 쪽에 타겟팅했다. 그러니까 방사선 기술 분야를 중심에 두고 그걸 응용하는 연구들, 의생명 연구들에 거기만 포커스하고 연구중심 병원처럼 거대한 어떤 그 테스트 베드로 움직이는 병원들하고는 좀 경쟁하기보다는 저희 과에 맞는 부서에 맞는 거로 집중하겠다고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거는 다 설득시킨 건 아니고요. 어렵게 가고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이따 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 슬라이드인데 사업 구조는 그래서 의학원 내에다가 이 의과학 실증 실용화 센터를 구축을 하고 작은 규모로 거기서 특허 서비스, 통계 서비스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하는 부분들을 아까 임상 실용화까지 저희가 다 초기 임상에 들어가는 단계까지도 저희가 어레인지하는 기본적인 센터를 만들어 놓고요. 기술은 다 산학연으로 협력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짧게 정도 한 분야별로 5개 분야를 선정하고 저희 의학원이 근데 요거 했더니 또 의학원이 어떻게 스마트 방사선 헬스케어를 하냐 막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심사위원들분이 되게 많이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없지만 그래도 미래에 좀 있어야 될 분야도 했고 이거는 저희가 채우는 게 아니라 외부에 또 훌륭하신 연구자분이 채우면 되니까 그래서 카테고리는 이렇게 5개 카테고리에 일단 설정시켜 놨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연구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 2+1으로 해서 집중 투자를 해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좀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학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걸로 구상을 했고 현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탈락한 상태입니다. 탈락을 했지만 앞으로 좀 보완해서 새롭게 꾸밀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4년부터 했다라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각각의 아웃풋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임상 실증, 현장 그다음 특허 이전, 기술 기업의 이전 또는 또 세계 아까 수술용 로봇처럼 세계 시장으로 가는 거에 대한 저희의 브릿지 역할 이런 것들로 구상돼서 연구 결과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아직 이게 잘 설명이 잘 안 됐는지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태 이 자체는 변경 안 하고 좀 더 좋은 아이들 많이 모으고 아까도 영상의학적인 얘기 저 들으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굉장히 많은 발전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발전돼 있구나. 그런 기술들이 어떻게 좀 연결이 돼서 이 과제에 녹아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우리가 더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방사선 의학은 아까도 슬라이드 이종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렌트겐이 시작한 거는 우리가 처음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방사선 의학이 지금 거의 이렇게 마치 기초가 아닌 것처럼 설명이 되고 있어서 또 어떤 분들은 심사위원들은 재미있게 하시는 분이 그럼 120년 동안 뭐 했냐고 이게 왜 내가 더 나온 게 더 좋은 거 좀 만들라 엑스레이 아직까지 쓰고 있냐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비주류가 주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류가지 않는 이런 상황 너무 넌센스적이고요. 핵의학이라든지 영상의학과든지 아주 진료의 스타트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굉장히 비주류로 분류돼 있고 거기서 나오는 개발품에 대해서는 정부는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좀 깨고 나갈까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요번 시간 끝나고 포럼 있을 때 좋은 아이디어들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 끝나고 나서도 연락을 의학원에 주시면은 이런 과제 만들 때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한국원자력의학원의 김정현 박사님께서 의과학 기술의 신속 실용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2부로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조희성 박사님께서 자정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원자력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일성입니다. 지금 세션에서 첫 번째 연자로서 염기수 위원님이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실용화를 위한 최종적인 관문은 아무래도 규제 장벽을 어떻게 넘느냐라는 게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기수 위원님께서 방사선 의학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이라는 제목으로 톡을 해주신데요. 위원님께서는 유니버시티 오브 더 필리피노에서 행정학, 공공정책에 관련 석사를 하시고 과학기술부에서 사무관 그리고 서기관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방사선진흥협회 전 상금 부회장님으로 일을 하셨고 대한방사성의약품의 전 감사 그리고 한국방사선 산업학회 전 이사님으로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2년 8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에서 전문위원님으로 활동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원기수 위원님을 박수로 한번 맞아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소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말까지 한국방사선진흥협회 상근 부회장을 맡아서 이렇게 일을 해왔었고, 하여튼 다행히도 8월부터 정부에 이제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기업들 활동에 장애가 되는 그런 규제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개선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해가지고 규제혁신 추진단이라고 구성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쪽에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규제혁신 추진단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은 이 정부 전반적인 그런 어떤 출연 연구소에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나와 계시고, 그다음에 이 전직 공무원들이 한 80명 정도, 그다음에 이제 국무조정실에 이제 지원단 해가지고 한 20명 정도에서 130명, 140명 이렇게 그 정부 전 분야에 대한 그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성과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방사선 쪽을 했기 때문에 이 방사선 기업들로부터 이 방사선 산업이 좀 활성화되려 그러면은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규제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방사선 쪽에 어차피 이제 안전이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라든가 아니면은 원자력 안전기술원 쪽에 그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세계적으로 어떤 규제가 가장 그런 까다로운 나라가 아닌가. 그로 인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이 방사선 산업이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방사선 진흥을 위한 어떤 규제 개선을 이제 작년부터 이제 설명을 많이 이렇게 드리고 정부 내에서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방사선이 일반적으로 인식이 좀 그 위험하다 이런 것들이 좀 있고
다음에 이제 중요성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생각한 게 이제 방사선 이제 의료 산업 하면 이제 방사선을 활용해 가지고 뭐 진단하고 그다음에 치료하고 우리 이제 특히 이제 이 고령화 사회 되면서 이제 건강에 이제 관심이 많아지고 하면서 이 방사선 의료 기술, 뭐 이 방사선 조기 이 진단을 통한 뭐 조기 이 발견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지금 이제 방사선 진단 치료 기기들이 상당히 이제 그 아까 그 영상 기술에 대해 그 설명을 하셨는데 보통 뭐 이제 엑스레이부터 뭐 CT 지금 3차원, 4차원까지 이렇게 가고 그런 것들 이제 최근에 이제 중입자 가속기도 또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치료를 시작했고 그런 그 중요성에 대해 가지고 이제 잘 그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 방사선 의료 기술, 의료 산업에서 얘기를 하면은 다들 이제 솔깃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올 연초에 그 방사선 의료 산업 진흥을 위한 그런 어떤 규제 합리화 또 뭐 정책 개선 이런 걸로 내부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하여튼 국무조정실 뭐 차관님, 그다음에 총리님께 또 이제 보고를 드려가지고 지금 지금 원자력 안전위원회하고 이제 식약처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지금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일단 설명을 좀 드리고 일단 이 자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원자력 그 의학원의 이제 김정영 우리 실장님이라든가 아니면 방사선 의약품 학회의 우리 이교철 우리 회장님 그 도움을 좀 많이 받았고요. 하지만 많이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발표를 하고 하면은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주시면은 반영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은 뭐 다들 이제 알고 계시지만은 제가 이제 설득한 그런 논리가 이 세계 방사선 시장 현황하고 그다음에 핵의학 방사선 의약품 개발 현황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 방사선 의약품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방사선 의학 연구 이런 기반을 구축했는데 구축하고 이제 정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개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규제를 좀 합리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도 많은 이렇게 그 좋은 그 반응을 얻어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그 방사선진흥협회에 있을 때 2019년 좀 된 자료인데 전체 이제 방사선 기술을 이용하는 그런 어떤 시장 규모가 한 500억에서 2015년에 2030년에 한 1,000억 달러 이렇게 간다. 여기에서 그 이 방사선을 이용한 진단, 치료, 어떤 기기 이쪽이 아직까지는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307억에서 630억 달러. 그다음에 이제 방사선 의약품이 45억 달러에서 170억 달러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걸로 이렇게 그 BCC 리포트에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영상기기하고 치료기기 개발 현황하고 시장 전망 요거는 이제 사실 뭐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상당히 그 이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방사선 되게 이제 선진국에서 그 다들 이렇게 세계 시장을 그 점유하고 있었었는데 나름대로 이제 그 내수 뭐 CT라든가 뭐 MR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동남아 쪽에 이제 수출을 하는 그런 상당히 좀 이제 우리나라에 비해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중국을 볼 때는 중국 기술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선진화돼 있다 이제 그런 거를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중국하고 이제 경쟁을 위해서도 이 방사선 쪽에 그 R&D라든가 아니면 그 어떤 사업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전체 2015년에서 이제 방사선 의료 쪽이 이 방사선 기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 정도 됐는데 2030년 가면 한 80% 이상 이렇게 그 이 방사선 의료 부분이 차지하는 그런 이 부분이 좀 증가할 거다. 그래서 방사선 의료 이쪽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사선 의약품 개발을 최근에 이제 동향인데 이것도 좀 지난 자료지만은 뭐 진단 중심에서 이제 치료 중심으로 가고 진단하고 치료하고 같이 동시에 진행하는 세라노틱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선진국에서 상당히 이제 이 연구를 활성화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베타 핵종에서 아까 악티늄 225 이런 거 얘기했는데 이제 알파 핵종 이런 시장이 앞으로 이제 성장을 해 나갈 거다. 이런 이제 이 전망을 하고 있고 이 방사선 의약품하고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에 대해서 좀 이해가 상당히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뭐 알파 핵종, 뭐 베타 핵종, 진단용, 치료용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요 자료는 사실 이것도 뭐 원자력 의학원에 이제 방사선 의학 웹진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잘 돼 있어 가지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하여튼 필요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좀 발췌를 해 가지고 좀 이 윗분들한테 이렇게 전달을 시켜 가지고 좀 홍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돼 가지고 저는 이제 이 내부 뭐 웹진도 중요하지만 이제 언론 쪽에도 사실 이 방송 의약품의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게재가 되고 해 가지고 좀 인식이 좀 확산되는 그런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가 방사선을 이용한 그런 역사가 120년이라고 얘기했는데 120년 조금 넘었는데 이 보니까 우리 원자력 의학원 방사선 의학연구소라고 사실 시작되면서 이 방사선 원자력 의학원의 어떤 전신이 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딱 60년이 된 것 같아요. 60년이 됐는데 60년에서 사실 뭐 그때 뭐 트리가 막 2, 뭐 3 이렇게 이제 도입해가지고 동위원 생산 연구를 했고, 그다음에 1995년에 우리가 이제 연구용 원자로 한호를 이제 구축을 했고, 그다음에 또 원자력 의학원 중심으로 사실 국산 사이클로트론을 뭐 13매부짜리, 그다음에 30매부 이렇게 개발을 성공을 했고, 이런 거는 사실 큰 그 성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이런 것 좀 아쉽긴 아쉬운데 진작 좀 우리가 기장에 짓고 있는 그 수출 전용 원자로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좀 늦어지긴 했지만은 일단 착공식을 하고 또 제대로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은 많은 것 같은데 제대로 추진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방사선 동위원소 생산 작업 체제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고, 또 이 다행인 거는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 산업 육성 및 고도화 기술 지원 사업이 21년부터 이제 5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뭐 당초에 이제 저도 이 기획을 하고 했는데 너무 좀 그 예산 규모가 좀 작게 잡혀가지고 지금 사실 이 원자력 의학원이나 아니면 원자력 연구원이나 그 계획하고 있는 그런 어떤 연구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성과를 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확대돼 가지고 좀 반영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3차 방사선 진흥 계획 이제 올해부터 추진됐지만은 그 2차 그 방사선 진흥 계획까지의 성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국가 RI 신약센터가 그래도 하여튼 2019년부터 운영이 되고 또 기업들 전임상이라든가 아니면 임상 지원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퓨처캠 같은 어떤 같이 이렇게 성과도 이제 나오고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국가 신약센터라든가 원자력 의학원의 방사선 의학 연구소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부분들이 좀 정부 차원에서 좀 중요성을 좀 인식하고 좀 확대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저도 앞으로 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과기부라든가 아니면은 뭐 국무조정실이라든가 지금 주로 하는 거는 이제 규제 합리화지만은 뭐 정책 대안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방송 의약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좀 인지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이 얘기를 좀 해나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2019년에 제가 이 핵의학 방사선
의약품 발전을 위해 가지고 전문가들 의견이라 그래 가지고 좀 이렇게 수렴을 해 가지고 정리한 것들이었었는데 이 방사성의약품 기업의 역량이 강화가 필요하다. 그래도 뭐 최근에 이제 그 몇 개 국내 방사성의약품 기업들이 뭐 코스닥 상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방사선 신약도 개발 뭐 진단용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까 퓨처캠의 알자부, 피디부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지금 치료용으로 해가 전립선암 지금 임상, 2상, 뭐 3상 이렇게 가고 있고 선진국들하고 거의 뭐 우리 노바티스 이제 플루빅토가 임상 승인을 받았지만은 거의 뭐 비슷한 단계로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신약 승인됐을 때 나름대로 이 전립선암 환자들에 대한 치료 뭐 효과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나름대로 국내에 이 방사성의약품 기업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이 방사성의약품의 어떤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전 주기적인 어떤 임상 지원 이런 것들하고 이제 보험 수가 그다음에 방사성 동위원소 의약품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동위원소 이제 자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거하고 방사성 의약품의 연구 개발에 대한 전 주기적인 지원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반영이 돼가지고 사실 2차 방사선 진흥 계획이라든가 이제 올해부터 시작되는 3차 방사선 진흥 계획, 그 전에 이제 2019년에 방사선 미래 방사선 산업 창출 전략이라고 있었었는데 거기에 사실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 이제 자급 체제 구축, 그다음에 뭐 수출 기반 조성 이런 내용들이 있었었고 여기에 보면 뭐 2030년까지 쭉 이렇게 로드맵을 통해 가지고 세계 5위의 그 RI 생산 역량을 확보한다 뭐 이런 어떤 희망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뭐 한 5년 6년 남았지만은 잘 추진이 돼 가지고 방사선 의약품에 기반이 되는 동위원소 나름 생산 체계를 구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사성 의학, 방사성 의과학 기술, 그다음에 뭐 의생명 기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지금 2차 방사선 진흥 계획에 좀 반영됐던 것들이고, 그다음에 요건 이제 3차 방사선 진흥 계획에 그 반영된 그 내용들입니다. 이게 국가 RI 신약센터 이렇게 활성화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방사성 의과학 연구 활성화를 위한 그런 방사성 의료기기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도 계획대로 추진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뭐 지금까지 그 설명드리면서 좀 간헐적으로는 설명드렸는데 사실 이제 많은 정부에서 그 노력을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이 방사선 의학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 체계가 조금 이제 부족하다. 이게 약간 이제 부정적인 인식 이런 것들도 있었었고, 그다음에 사실 과기부에서 쭉 방사선 기술 이용 진흥을 위한 그런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해 왔는데 지금 이제 방사선 의약품 그다음에 산업이 이제 커져가면서 사실 뭐 최근에 이제 이 산업부하고 어떤 역할, 그다음에 원자력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보건복지부, 식약처 뭐 이런 사이에서 과기부의 역할이 조금 이제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지금 이제 과기부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지금 하여튼 과기부 차관도 이렇게 만났고, 그다음에 그 국장, 과장도 지금 만났고 다음 주에 만나고 이렇게 좀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대형 방사선 시설 이용하는 데 있어서 과도한 규제가 좀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대전에 이제 연구용 원자를 하나로가 좀 노후화라기보다는 2014년 후쿠시마 이후에 뭐 내진 설계 강화하고 한 4년 동안 이렇게 돌리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 잦은 어떤 이 정지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돼가지고 2018년에 고시가 개정돼가지고 전에는 그 안전계통에 문제가 있을 때만 이제 재가동하는데 원자력 안전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정지 시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따라 가지고 그 어떤 행정 절차가 소요가 많이 되다 보니까 뭐 1년에만 한 50일, 60일밖에 지금 가동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지금도 이제 사실 먼저 주말에 또 멈춰가지고 또 이게 언제 또 재가동이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하여튼 그 사이클로트론 통해 가지고 이제 동해에서 생산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 2014년까지는 하나로 통해 가지고 그 많은 그 아요단 131이라든가 이리듐 190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이 됐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량 이제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하여튼 국내에 그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그 애로가 많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가 RI 신약센터의 어떤 운영 예산, 그다음에 전문 인력에 대한 어떤 충원 이런 것들도 정부 차원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방사선 조사 시설 감마선이라든가 전자선 을 사용하고 있는데, 감마선 조사 시설에 대한 과도한 규제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식약처하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 방송 의약품도 있지만은 의약 외품이라 그래 가지고 이것도 사실은 이 방사선 조사한 대상 그 물질에 대해 가지고 사실 이 방사선 조사한 대상 물질에 방사선이 잔류가 안 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어떤 이 불합리한 규제들이 이게 방사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옛날에 이렇게 만든 그런 어떤 고시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좀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좀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또 좀 개선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 안정적 방송 동해원소 공급을 위한 자급 체계가 지금 뭐 지금 기장로가 좀 지연되고 있었었는데 또 여기 이제 정상화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하나로 이거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이 캐나다에서는 이제 중수로 우리 월성에 있는데 원전을 활용해 가지고 코발트 60라든가 루테슘 177 이런 걸 생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루테슘 177 이런 것들이 좀 세계적으로 수요가 앞으로 많아질 걸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실무적으로 이렇게 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뒤에 이 몇 가지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린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간략하게 얘기하면 식약처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방송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 기준 뭐 합리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방송의약품의 어떤 특성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지금 일반 의약품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가는 그 어떤 절차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된 형태로 해가지고 지금 이 식약처의 혁신의약품, 그다음에 뭐 신개념 의약품이 있는데 그런데 포함을 시켜주든가 준해가지고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좀 신속하게 그 임상 시험을 해가지고 그 품목화가 맞는데 그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희귀 난치암에 대한 치료용 방송의약품 사용 규제 관련인데, 해외 임상 사용 중인 방송의약품이 국내에서 임상 승인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국내 사용이 못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국내 환자들이 외국에 나가서 이제 그 치료를 받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분들 개선해달라 이런 거고, 이것도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국회에서 지금 뭐 입법 약사법 개정 추진 중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하나로 관련하고, 그다음에 가동 원전 월성 활용해 가지고 방사선 동해원소 생산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국내 그 이 핵심 필요한 그런 방사선 동해원소 작업하고, 그다음에 이 수출하는 어떤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수적이다 해가지고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그 어떤 방사선 쪽, 그다음에 방송의약품 쪽의 규제 개선을 위해 가지고는 또 과기부하고 그다음에 원안위, 식약처 여기 이제 전에부터 이제 얘기는 하고 있었었는데 유기적인 협력 체제 구축이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기업들의
어떤 뭐 이 품목 허가라든가 방송 의학 외품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사안이 현안이 있을 때 이 우리가 이제 원스톱 서비스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안이 하고 그 원안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원안이 과기부하고 식약처, 산업부, 뭐 방송 폐기물 쪽 또 그쪽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떤 방사선 기술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그런 어떤 이 전담팀 이런 것들이 이 바이오 쪽에 지금 있는데 준해가지고 이 방사선 쪽도 그렇게 해가지고 좀 활성화 좀 시켜달라 하는 거를 지금 과기부하고 원안위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고 정기적으로 기업들 그 의견도 좀 듣고 그다음에 규제 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은 좀 선제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 그 아까 우리나라 그 사이클로트론이 이제 원자력 의학원 그다음에 원자력 연구원에 좀 있긴 있는데 지금 뭐 이 생산 고도하게 해가지고 지금 생산 기술 지금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연구도 하고 있고 한데 연구용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꼭 필요한 그 어떤 이 수요가 좀 있는 그런 동위원소 생산을 해가지고 저만형 68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악티늄 225라든가 이게 앞으로 이제 좀 수요가 좀 시장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은 선제적으로 좀 30매부, 70매부 사이클로트론을 좀 구축을 해서 좀 생산용으로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사선 의학 발전을 위해서 규제 개선을 계속 노력해준 연기수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규제는 참 만들기도 어려운데 바꾸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많은 의견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연자는 입자 치료 기술의 진화라는 제목으로 김경수 박사님께서 교수님께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김경수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현재 서울대학교 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임상 조교수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 중입자 가속기 사업단 담당 교수로 지금 재직 중에 계십니다. 입자 치료 기술의 최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중입자 가속기 사업단 그리고 방사선종합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경수 방사선종합과 의사고요. 김경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파티클 세라피의 뭐 최근의 발전들인데요. 부제를 좀 붙여봤습니다. 누가 이 입자선 치료로 과연 이득을 볼 수 있을까? 좀 이상적인 측면에서 결국 새로운 어떤 테크놀로지가 잘 쓰여야 되는 널리 쓰이기 위해서는 뭐 정말 효용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런 에비던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또 현재까지의 발전 상황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임상의 입장에서 좀 설명드릴 거고 아까도 염기수 담당님께서 말씀드렸겠지만 연세대에서 4월달에 그 중입자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환자의 대상으로 12번 프랙션에 금액은 한 5천만 원 정도 됐고 아직 식약 처가를 받아서 이제 신의료 기술로 해서 했지만 아직 급여화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서울대병원은 2027년에 중입자 센터를 지금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아마 그때쯤 환자를 목표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들리는 또 말에 의하면 뭐 대형 병원에서도 거의 뭐 계약을 하고 있고 또 양성자 같은 경우도 국립암센터에서도 두 번째 뭐 머신을 하고 있고 또 하나 대형 병원 적어도 두세 군데에서는 조만간 또 계약을 하고 있어서 이 방사선 치료 분야에서도 입자 치료가 본격적으로 좀 도입이 되면서 여러 가지의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특히나 이번에 또 그 연세대학교에서 중입자 치료를 해서 광고도 많이 하다 보니까 문의가 엄청나게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조만간에는 좀 이런 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되고 의사들도 혹은 이 관련 그 우리 분야에 있는 사람들도 잘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에 어떤 환자들이 좀
도움이 될까 좀 리뷰 논문을 좀 쓴 게 있고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각 나라에서 어떤 현안지를 보는 게 굉장히 얘기할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우리가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죠. 그럼 도대체 어떤 환자들한테 써야 되느냐? 근데 이런 질문들은 굉장히 많은 함의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스트로라고 그러면 이제 미국에 있는 방사선 정형학회인데요. 거기서 이제 프로톤이 이제 쓰게 되는데 뭐 보험체가 우리랑 좀 다르죠. 그래서 그룹 1, 그룹 2 이렇게 나누는데 그룹 1은 그래 이런 병에서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써볼 수 있겠다. 그 그룹 2는 이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직 에비던스 부족. 그러니까 기존의 엑스레이보다 낫다는 에비던스 부족해. 하지만 우리가 좀 에비던스 디벨롭먼트 차원에서 보험을 좀 해주고 해볼 수 있겠다. 이게 그룹 2거든요. 근데 이게 2014년에는 위에 있는 까만색이었습니다. 아이 튜머. 그래서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좀 굉장히 정교한 구조물에 있는 튜머들, 그다음에 소아 환자들 이랬었는데요. 좀 에비던스가 발전하면서 2017년에는 그래 이런 거에서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이런 상황이고요. 그룹 2도 보면은 프로스테이트 브레스트에서도 특정 환자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좀 에비던스가 좀 쌓임으로써 좀 이런 인디케이션이 좀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정을 보면 사실 이런 데이터가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흔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LA에 있는 로마린다 대학교에서 이제 오래 전부터 시작을 했고 캘리포니아는 몇 대 그 양성자 치료기가 있는데 어떤 환자들이 제일 많이 받냐? 프로스테이트 전립선이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브레스트. 사실 브레스트는 뭐 모든 브레스트 하는 건 아니고 뭐 왼쪽에 있는 환자들, 왼쪽에 있는 레프트 브레스트에서 심장과 가깝다거나 특히 이제 프로톤의 이득이 있는 그런 도지메트릭한 분석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IOB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어떤 질환의 분포가 좀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보험 시스템이 우리랑 비슷하죠. 그래서 카본 중입자 치료가 200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03년부터는 그때부터는 급여가 되진 않았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신의료 체계라고 해가지고 이제 환자가 자부담으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5천만 원, 그때 당시 뭐로는 뭐 프리우스 한 대 값을 받고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드밴스 메디컬 케어 신을 통해서 그럼 이렇게 치료를 하고 나서 그러면 확실히 어떤 이득이 있는지를 평가를 한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적극적인 급여 체계를 하자. 그래서 이런 노력을 2003년도부터 일본은 했고, 그래서 2016년도부터 이제 보험 급여가 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제 카본 같은 경우는 6종. 우리가 방사선 치료는 이제 스퀘머셀이나 그러니까 편평상 피테팜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근치적으로도 잘 해결이 되지만 6종이나 이런 것들은 잘 근치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은 좀 카본이 좀 확실히 좀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프로톤 같은 경우는 이제 세컨더리 캔서를 좀 줄이고 소아 환자들한테는 부작용을 확실히 낮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보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들은 전통적으로 입자 치료가 도움이 되는 질환들이고, 그래서 근데 좀 더 그 2년 뒤에는 또 헤드앤넥하고 프로스테이트, 그다음에 프로톤도 이런 것도 다 보험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프로스테이트, 그러니까 전립선 환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성 환자 중에 4위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스테이트를 정기적으로 보험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세적으로 일본만 가질 수 있는, 일본이 양성자가 한 20개 정도 되고 중입자 센터가 한 7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프로스테이트에서 입자 치료가 확실히 이득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굉장히 뭐 좋은 일이죠. 그다음에 2020년에는 새로운 거 없다가 2020년 작년에 전격적으로 좀 보험이 확 풀렸습니다. 그래서 프로스테이트, 그다음에 6종, 그다음에 헤드앤넥 캔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스퀘머셀 말고 조금 아데노칼시노마나 멜라노마 이런 거 잘 안 들었던 것들, 그다음에 간암도 굉장히 입자 치료가 잘 됐는데 그 중에서도 작은 건 사실 포톤도 잘 들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이한 게 4cm 이상, 큰 거는 좀 도움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모든 환자들 어떤 뭐 질환별로 나누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도지메트리컬 분석을 해서 도움이 되는 환자들한테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팬크레아틱 캔서도 굉장히 유명한 질환 중 하나고, 직장암도 재발한 직장암들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본 프로톤 같은 경우는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프로스테이트가 30%, 프로톤의 경우에, 그다음에 카본의 경우에는
거의 뭐 25%가 프로스테이트를 받고 있고 6종 헤드앤넥, 렁, 팬크레아스, 리버 이렇게 받고 있고요. 프로스테이트는 이제 프로톤은 프로스테이트 역시 많고 리버 캔서가 많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빨간색이 이 녹색이 이제 급여화되는 거죠. 사실 이제 일본에서는 이런 환자들은 다 한 뭐 2천만 원, 2천만 원 정도만 내고 중증자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아직 보험이 안 된, 아직 폐가 아직 보험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한 해에 보면은 2018년도에 보면은 프로톤으로는 토탈 3,500명, 카본은 2,600명. 아까 프로톤이 한 20개 기관이 있었고 카본이 한 7개 기관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본 한 6,200명 정도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중에 우리 국내 통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한 기관에서 그럼 도대체 1년에 몇 명을 할 수 있나? 그래서 지금 일본 NRS 제일 그 중입자 큰 기관인데 많이 해봐야 800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입자 치료 기계가 뭐 우리나라에 두세 대 기관 들어온다고 해도 1년에 할 수 있는 환자가 2-3천 명이 채 되지는 못합니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한 달에서 커버할 수 있는 그 리미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되는 환자들을 잘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질환들에서 급여를 해야 된다라는 점이 되겠죠. 근데 일본은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해서 7개나 있고 2,500명을 치료할 수 있으니까 프로스테이트를 보험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그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한 10년 전부터 프로스톤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계속 연구를 하고 프로스톤이 정말 필요한 소아들은 외부에 보내는 프로그램도 만들었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한 2대 정도 만들었는데 프로스톤이 이제 이 나라에 2개밖에 없으니까 프로스테이트나 이런 좀 흔한 질환 못 하겠죠. 그래서 정말 도움이 되는 환자들, 소아 환자들한테 집중을 하고 있고 소아 환자들도 주로 이제 그 뇌 종양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크나우라고 해서 이제 이태리에 있는 카본 센터인데 유럽에도 그 카본 센터가 두세 개 있지만 이태리에서도 이제 하나밖에 없는 그 기관이기 때문에 흔한 질환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6종의 그다음에 또 헤드앤넥에서 잘 안 듣는 그런 질환들에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 이탈리아 보험 시스템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뭐 일본하고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한국은 어떠냐? 지금 한국은 사실은 그 국립암센터가 2007년에 시작을 해서 이렇게 15년 동안 한 8, 9년 동안 우리가 양성자가 비급여였다가요. 삼성센터가 중앙성이 삼성인데요. 삼성에서 그 두 번째 머신 들어오면서 이제 급여가 된 상황이고 그 환자 수는 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보험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거의 다 되고 딱 2군데에서는 안 됩니다. 프로스테이트와 브레스트는 안 됩니다. 아직 그래서 그러니까 좀 모자라는 거죠. 우리나라 장비가. 그래서 흔한 질환이 프로스테이트 전립선과 브레스트는 아직 안 되고 있지만 많은 질환도 된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윗부분이 양성자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어떤 질환들, 그다음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포톤을 받는 질환들. 우리가 방사 치료는 제일 많은 한 30-40%가 브레스트입니다. 우리가 BCS, 그러니까 브레스트 컨저밍 서저를 하면 무조건 받잖아요. 그래서 30-40% 무조건 브레스트일 수밖에 없는 제일 많은 포션은 브레스트밖에 없는데 우리가 양성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보험이 되기 전에는 좀 비싸긴 했지만 이제 전립선 환자들이 많이 있었고요. 보험이 된 이후로는 간암, 그다음에 특히나 가담이 많은 환자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기관은 삼성은 좀 그 헤드앤넥을 좀 주로 하고 뭐 그 암센터는 좀 이소파것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런 걸 뭐 계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 사립 병원들이 하기 때문에 2010년대까지는 뭐 10개 기관이 안 되다가 최근 10년 동안에 거의 40개까지로 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늘게 되니까 보험 이제 거기는 프라이빗 이제 그 커버 그 보험 회사에서 이제 커버리지도 안 되고 그럼 이제 환자가 안 들어오니까 이제 그 센터도 이제 파이낸셜하게 문제가 되고 사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런 거도 너무 우후죽순하게 느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그러면 보험 측이 어떻게 하냐,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핵심이 되는 것만 해주고 에비던스 쌓는 것들은 조금 덜 수가를 받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에비던스 쌓아 나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의 주제는 그러니까 입자 치료가 도움이 되는 그런 질환들은 우리가 이렇게 있고요. 근데 한 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줄 수 있는 캐파가 되면 좀 더 커먼한 질환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당연히 이제 에비던스가 개발돼야 되겠고, 근데 그 에비던스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의학에서의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은 랜덤와이즈 컨트롤 트라이얼과 동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계획된 RCT는 굉장히 훌륭한 근거 수준이 되지만 모든 의학에 있어서 근거가 RCT로는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그 양성자와 우리가 일반 포톤 치료를 그 플랜 비교를 했을 때 양성자가 우월하게 좋으면 그건 RCT 없이 그냥 하면 되는 거고, 했을 때 포톤이 뭐 크게 차이 없으면 그냥 포톤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 되게 애매한 것들, 그런 환자들을 잘 골라서 RCT를 해야 된다. 그래야 정확하게 이별레이션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 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어떤 그 모델 베이스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입자선 치료가 도움이 되는 환자들은 입자선 도움이 되는 환자들은 입자선 해서 옵저베이션 스터디를 하면 되고, 아닌 환자들은 포톤 하면 안 되겠죠, 사실은. 그리고 그 중간의 것들을 RCT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네덜란드에서는 그 보험 체계도 모델 베이스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프로스테이트 캔서에서 프로톤과 포톤이 이렇게 랜덤 했더니 차이가 없다, 뭐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 사실은 근데 랜덤 트라이 할 때도 정말로 그 도움이 될 만한 환자군들 잘 선별을 해가지고 아웃컴을 잘 정해서 해야지, 사실은 또 더 중요한 거는 어떤 톡시스나 이런 문제들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기획된 우리가 스터디를 해야 입자선의 유용성을 정확히 볼 수 있겠다 하는 점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어떤 파퓰레이션을 대상으로 잘 계획된 RCT를 해야 좋은 높은 근거가 쌓이게 되겠고, 그런 질환 필요 없는 질환들에서는 우리가 환자들 많이 치료해서 중요하게 옵저베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그 치료 경과나 이런 것들 잘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리버 캔서 4cm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플랜 비교했을 때 IMRT나 포톤이나 프로톤, 카본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사이즈별로 사이즈가 큰 것들은 카본이 훨씬 유용하고, 사이즈가 작은 건 IMRT가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스터디가 되는 겁니다. 카본은 뭐 13cm도 되고, 프로톤은 8cm 이상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바꿨군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런 스터디가 좀 선행이 돼야 된다 하는 점이고요. 우리가 런캐서 같은 경우에도 모든 환자들한테 입자선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어떤 환자들이 도움이 되느냐? 우리가 요즘에 SBRT는 조그만 것들도 다 포톤으로 잘 되지만, 우리가 기저질환이 있는 인터스티셜 렁 디전이 있는 환자들은 조금이라도 방사선을 줄이는 게 이 사람의 모탈리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환자들한테 이제 입자선 치료가 많이 시행이 되고 있고, 이런 기계가 많이 도움이 되면 이런 환자들한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식으로 좀 우리는 임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하고 있고요. 팬크리아틱 캔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용하게 중입자 치료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 같은 후보들이고, 우리가 언리섹터블인 환자들한테서 이렇게 리저널 노드까지 필요해서 굉장히 고용량의 방사선 치료를 주게 되고, 또 카본의 아주 그 중요한 생물학적 효과를 이용해서 굉장히 높은 그 서바이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거는 랜덤화이즈 트라이얼은 아니고 싱글암 스터디지만, 그래서 미국에서는 미국에서 진행한 스터디인데, 미국에서는 카본 세라피가 없지만 이제 저펜이나 상하이 환자들을 보내서 이런 카본과 IMRT를 비교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프로스테이트, 오늘 말씀 많이 들었지만 중입자 치료 같은 경우는 프로스테이트 캔서가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믿을 만한 데이터고, 우리 하이 리스크에서도 사실 포톤을 하면 이 바이오케미컬 프리 서바이벌이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이 리스크에서 굉장히 높은 성적을 보고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톡시티가 거의 없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을 봐서 그래서 그리고 일단 중요한 게 좀 치료 방법이 되게 쉽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연대에서 처음 치료 환자가 프로스테이트 환자가 되었었습니다. 또 중입자의 이런 생물학적 효과를 이용해서 많은 뭐 실험들이나 연구들을 할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센터가 환자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빔라인을 또 설정해서 연구용으로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서울대병원의 어떤 그런 또 앞으로 그 해야 될 방향이고요.
또 하나 이제 이건 또 하나의 중요한 또 임상적인 이득 중에 하나가 이제 IMRT보다는 얘네들이 이제 레디에이션 더지가 좀 더 적게 들어가면서 세컨더리 캔서가 적게 생기는데, 사실 세컨더리 캔서라는 거는 굉장히 한 10년, 20년 두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오사카에서 이런 오브저베이션 스터디 진행했습니다. 프로스테이트 환자에서 카본을 치료받은 환자들하고 수술이나 혹은 그냥 포톤 세라피를 받은 환자들의 세컨더리 캔서 리스크를 봤는데 카본이 이렇게 확실하게 낮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본 데이터니까 믿을만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어 여기까지 할 텐데요. 잠깐 보면 이제 사실 비싼 게 문제죠. 그래서 소형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패시브 스캐터링이 아니라 이건 되게 뭐 뉴트론 컨텀에 많이 되고 이렇지만 패시브 스캐닝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타겟도 잘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겐트리인데 하이드렐베르크는 엄청난 이런 겐트리 600톤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초전도체를 이용해서 반절로 줄여서 이게 이제 연세대와 서울대병원에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고, 또 하나 요즘에 일본에서는 핫 아이템은 왜 하필 카본이냐, 더 다른 것도 없지 않냐, 뭐 옥시전, 그다음에 좀 더 가벼운 것도 뭐 장점이 있으니까 이런 연구 굉장히 활발해져서 앞으로는 뭐 이런 연구도 국내에서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파티클 세라피에 대해서 베네핏이 보는 환자 군들을 잘 선별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한 사회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캐파를 가질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또 보험 체계에서 잘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근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서도 좀 많이 늘 생각이라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앞으로 잘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입자 치료와 연관된 인상적인 이슈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신 김경수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번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